네, 국내 증시 특징 점검하고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오늘은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흐름부터 점검해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도 규모가 좀 줄었다 해서 매수가 조금 늘었다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측에서도 연기금을 주축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1950은 회복하지 못한 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 좀 우려를 많이 줬었던 그런 요인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자국 기업을 또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CDS도 어느 정도는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과 급등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던 간에 50달러 중반대에서의 제한적인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유가라든지 이런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수 우위 정도로는 시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현물도 이제 순매수로 어느 정도는 전환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표가 또 워낙에 좋게 나오면서 미국계 자금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과거 4년간 최근 이제 장마감 사거래일 동안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마무리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기금의 공격적인 순매수 지속되고 있고 펀드 자금 유입으로 자금 여력이 생긴 투신의 자금 집행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또한 올해 펀드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이 거래일 동안 제한적인 연말 윈도우 드레싱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환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와 원엔 환율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나 이제 일본의 조기 총선 이후에 우려했던 달러 급등이나 엔화 급락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이제 엔화가 다시 한번 약세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환율만 안정된다라는 가정만 있으면 배당락 감안해서 우리 증시 종가 한 1940포인트 전후에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당락을 감안해서 1940선 정도면 비교적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기대에 연말이다 보니 조금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자, 김 의원님의 시각도 점검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지수는 저도 1940, 50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들이 2천억, 3천억 사봐야 지수가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방어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연기금의 특성상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기존에 매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체장고 환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지수 기준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단기적으로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주를 좀 잘 찾아봐야겠네요. 보통 모멘텀주 얘기하면 연말 연초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중소형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안에서도 좀 선별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중소형주가 강했었던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기관 장세였죠, 지금까지가.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막 매수로 전환된 것이고 기관 장세였는데 기관 장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장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보다는 이제 해당 산업이나 섹터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포괄적이지 않고 해당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이벤트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현 시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게 보였었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올라갈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렇다는 거고 반면에 떨어질 때는 이제 더 크게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절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월등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규모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소형주만 가는 건 아니에요. 대형주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따지지 말고 개별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내년 초에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되거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거나 한다면 대형주가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종목은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GS 홈쇼핑과 나스미디어입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은 최근에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또한 해외 역직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제7 홈쇼핑 진입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줄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최근에 모바일 쪽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광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IPTV라든지 5개 광고 시장, 예전에는 광고 산업이 이제 없었던 그런 신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홈쇼핑과 나스미디어 쪽 이야기해 주셨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통신 방송 쪽으로 최근 자금 유입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이 중소형주에 어떤 종목으로 좀 추려볼까요? 우리가 이 시기에 중소형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1월 효과가 나올 거냐 얘기인데 1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이론적인 정리는 없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게 신기술, 신제품,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형주를 기준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의 창조경제가 3년째인데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IT라든지 신기술 쪽으로는 뭐 특별한 이슈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정책 관련해서의 랠리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참여정부 때 이럴 때는 IT 팔상무 이런 것들이 1월, 2월에 엄청나게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은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신기술, 신제품밖에 없는데 신기술은 지금 미국 빼고는 다 없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그 외에 또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명함을 내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 기술이 모두 미국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기술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이제 기대할 건 신제품 정도라는 건데, 뭐 신제품 정도 쪽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IT 신제품 쪽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반도체 장비, IT 장비, IT 일부 부품주들의 낙폭을 축소할 가능성 정도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초점 맞추겠습니다. KTNG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 한 4% 정도 내렸습니다. 담배값이 올라가는데 KTNG가 가져갈 이익이 없다라는 게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KTNG가 요즘에 아주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둔화가 우려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담배 가격 2,500원짜리가 4,500원이 되죠. 가격이 2배 정도 뛰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급감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약 30%대에서 담배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단기 사재기에 의해서 1월 달에 이제 판매 공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외산 담배 같은 경우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1월 초에 당분간은 2,700원에 그대로 팔립니다. 그렇다면 KTNG는 4,5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린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금요일에 KTNG가 하락했었던 부분은 세금 인상 외에는 담배 인상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에서는 세금 2,000원을 인상할 때 KTNG 자체적으로도 200원에서 300원 가격을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담배 매출이 급감하는 것은 분명한데 한갑당 마진은 예전과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뜸에 있어서는 이제 이익 회수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KTNG를 신규적인 진입 관점을 보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보유하신 분들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응을 좀 말씀드리면 중기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담배 판매 추이를 좀 봐야겠죠. 1월에는 판매가 급감하겠고 2월부터 좀 살아날 것으로 보이니까 2월 이후에 담배 판매 추이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배당락 감안해서 75,000원 정도 이탈가로 대응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5,000원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남은 종목이 딱 이 거래일입니다. 이 종목 대응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관심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단기적인 전략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배당락 이후에 빠르게 주가 회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과거 사례를 보시면 배당락 이후에 개파락 후에 주가가 빠르게 양봉으로 돌려내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있는 종목 등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면 제일기획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광고 시장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제2의 세계 광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에서 제일기획이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면서 세를 확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올해 인수했었던 영국 마케팅 전문 회사죠. 아이리스 인수에 대한 효과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중기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제일기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